가운데서도 제일 많은 거는 중국 국적 또 특히 우리 조선족 동포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조선족 동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노동자로서 가장 먼저 입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그렇죠. 예. 뭐 조선족 동포들은 사실은 냉전의 산물로 한동안 완전히 한국 사회와 그 교류가 차단되어 있던 적이 있었고요. 1987년 무렵부터 한국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방문하는 그 방식을 보면 참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동포는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 여권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한국과 중국은 미수교국이에요. 그렇죠. 국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느냐였는데 그 당시에 들어오게 한 방법은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는데 이산가족으로 그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국내에 무슨 친척이나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국내에 친척이 있을 경우 홍콩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여행증명서를 갖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정부는 그 중국 국민인 조선족 동포를 이산가족으로 한민족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게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군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분, 두 분 들어오다가 90년대 초까지 꽤 많이 늘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고, 네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분들도 뭐 고용허가제니 뭐 이런 제도를 통해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고용허가제 이전에 이제 그 한중 수교할 무렵에 수가 크게 늘거든요. 예. 수가 크게 늘면서 일자리에서 조선족 동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들의 태도가 처음에는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반가운 동포라는 그런 입장에서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는 사람들로 국민들의 시선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너무 합니다. 늘어나면 또 그런 일이 있죠. 예, 특히 건설업 같은 인력 시장에서 그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그 한국인들 중에서는 공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화를 심하게 내는 사례들이 있는데 정부도 그것을 알고 92년인가 강한 이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불법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단속, 그 다음에 중국 조선족 동포의 그 자유로운 문호를 점점 좁혀가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동포에서 그 다음에는 불법 체류 우려 외국인으로 정책이 확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초에 그러다가 그 이제 한참 뒤에 그 당시에 산업위험수재 불법 체류 동포들을 차단하는 정책을 피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니까 주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분명히 법을 어긴 거는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조상들의 땅이고 이게 우리 동포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방문 취업제라는 형태로 노무현 정부 때 풀었습니다. 방문 취업.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있던 중국 조선족 불법 체류자를 다 전면 합법화를 한 건 아니고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전에 불법 체류 사실을 안 묻겠다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합법화를 유도했고요.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 비율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베푸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동포를 특혜를 베푸는 건 차별이 아니냐. 어떤 특혜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고용허가제로 들어왔을 때 일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못하죠. 그런데 이 특별 고용허가제 방문 취업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줘요. 그래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죠.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특혜를 준 근거는 사실은 재외동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그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법인데요. 예.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국민에 준하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데는 참여 못하지만 집을 사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그 동등한 권리. 동등하게 처우해주겠다라는 건데 재미동포는 다 하는데 중국 조선족은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줬었죠. 예, 안 한 게 이제 90년대 그 사단이었고 2000년대 그 사단이었는데 그게 방문취업제라는 게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을 못 하니까 절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 자격이 다르니까 출입국관리법에 달리 처우하는 차이를 설정하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저랑 한 20-30분 얘기하는 사이에도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뭐 방문취업제, 뭐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산업 환경의 변화, 노동 인력 시장의 변화, 또 그 규모 증감의 추이 등등에 따라서 계속 정책을 좀 조정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좋은 제도를 채택했으면 그 조금 덜 복잡해졌을 텐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우리 사회에서 힘이 센 집단의 의견 또는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하는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졌었고요. 우리 90년대, 80년대부터 민주화가 되면서 제도가 민주적으로 바뀌었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게 되면서 제도는 선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00% 인권 친화적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세계 경제가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특히 인력 이동에 관해서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가는데 해외로 간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면 그 다른 나라와 한국의 상황이 똑같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제한을 안 둘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특히 조선족 분들은 뭐 언어도 통하고 뭐 하니까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랑 친숙합니다. 특히 대중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라든지 이삿짐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분들이 아주 대부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뭐 친숙하고 또 오랜 경험을 가지면서 좀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상한 그 몇몇 영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뭐 폭력 범죄가 많다 뭐 이런 오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범죄 사건이 있었죠. 네. 몇몇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뭐 오원춘 사건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오원춘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보면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를 뜰 수밖에 없는 정도로 잔혹한 사건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고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그 이 이성적인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율을 보게 되면 조선족의 범죄율은 집계가 안 됩니다. 저 중국 국적별 범죄율은 나오는 중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범죄율과 비교했을 때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낮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낮은 것 같아요. 예. 왜 낮으냐면 외국인들을 입국할 때 받아들일 때 특히 노동자로 장기 체류자로 받아들일 때 각국에서 이 범죄 증명서를 봅니다. 그러니까 전과자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전과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낮다. 예, 애초에 선량한 사람들만 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뭐 그렇게 스크린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인데요.
영화나 그러게요. 미디어 이런 데서 이제 그 보도를 할 때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화 2편이 크게 문제가 된 게 맞아요. 있습니다. 이 서울 서남부 지역을 보면 범죄 소굴인 것처럼 그러게요.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사회학자니까 필드워크를 종종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 만나러 간다라면 제 딸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그거 위험한데 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전혀 위험하지 않아. 그렇죠. 한번 같이 가자 하니까 난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 여성들이. 이게 미디어의 악영향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또 하나를 편견이죠, 그런 게. 예, 극심한 편견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그게 우한발 뭐 이러니까. 예, 그 당시에 우한 폐렴이라는 맞아요. 표현까지 썼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옮긴 사람들이 조선족 동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노동자들보다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결혼 이주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보통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한 학급에 거의 뭐 절반가량은 그런 다문화 가족인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비해서는 정착 지원, 한국어 교육 이런 것도 지자체별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을 하는 편입니다. 쉽게 적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본이든 본의 아니든 집에서 한국어 또는 자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분들이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갈등은 늘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적 차이. 예, 문화 차이인데, 문화 차이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게 문화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시부모들은 며느리가 이쁘고 좋고 그래서 미역국 당연하죠.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족발탕을 먹습니다. 예. 우리도 이 곰탕을 먹을 수 있는데, 곰탕 안 먹는다고 억지로 미역국 먹으라 하면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차이. 예. 그 다음에 또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자면 미신이죠. 악령이 못 오고 애 건강을 보살펴 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게 있어요? 예. 특정 나라를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갓난아기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재운다? 이제 베개 밑 정도에다가. 오, 그래요? 예. 신기하네요. 예. 그러면 아기를 근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데. 시부모들은 이제 아주 즐겁하겠네. 시부모나 남편이나 즐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황이 이렇다라고 소통을 하면 전혀. 그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소통만 하면 사람들 웃고 말아요. 그 다음에는 꼭 그걸 칼을 놔야 되겠느냐, 그림을 갖다 놓으면 안 되겠느냐, 칼 사진 같은 거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놓는다 하더라도 안전한 박스 같은 데 넣어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되면 사람들은 그 문화적 갈등,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난민 문제를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난민 숫자는 매우 적은 편이죠?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난민은 이웃 나라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가까운 부대부터 가니까. 그렇죠.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난민 캠프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우린 섬나라예요, 사실. 예. 북한 이탈 주민도 난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에 북한 이탈 주민이 가면 그 사람들은 난민입니다. 그렇죠. 국제적으로.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그럼 우리랑 똑같이 대접을 하죠. 국제적으로는 난민이고요.
한국 법에 의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그렇죠.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난민으로 처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북한 이탈 주민까지 보게 되면 난민 문제가 남은인 문제만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걸 빼고 나면 그걸 빼고 나면 그 지금 난민을 주로 발생시킨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뭐 소말리아, 뭐 중동과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죠. 멀죠. 멀고 거기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오기도 힘들고 비행기 직항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고. 우리나라에는 난민이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그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와서 난민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우 낮잖아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선은 이 한국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고요. 한국에 도달하려면 그 직항편이 있어야 됩니다. 직항편이 없으면 보통 이 항공사와 국가가 이 한국 정부, 세계 각국 정부가 이 불법 체류 우려 외국인을 탑승시키면 항공사에다가 이 사람을 원래 태웠던 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는 안 태워주는 안 거죠. 태우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어렵다. 진짜 피난민들이. 첫 번째. 예. 그다음에 어렵게 왔어요. 예, 신청을 했는데 들어와서 도달하자마자 신청하는 사람들은 몇 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민 그 인정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돌아갈 무렵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예. 이제 몇 가지 사유는 난민으로 인정할 사유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난민 인정 신청을 해놓으면 그 심사 기간 중에는 체류 자격이 있죠.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예.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심사가 끝나서 안 받아들여지면 소송까지도 할 수 있고. 소송 기간에도 일을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예,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거죠. 뭐 짐승 난민이 어느 정도고 그 악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하여튼 그 악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은 게 사실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난민하면 떠오르는 게 자국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피난 나온 분들 떠올리는데 네네. 국제적으로 그거는 난민이 아니라 그 인도적 체류 허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우리 난민법에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난민과 난민은 구분되는 그렇죠. 개념이고요. 영어로는 asylum seeker라고 하는데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내지는 그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피난민 개념이 되죠. 이 피난민 중에는 난민법에 의한 난민, 우리 대한민국법 또는 유엔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인데 유엔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은 정치적 망명자들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령 그 몇 년 전에 2018년인가요?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로 통해서 왔었는데 한 500여 명 한꺼번에 왔잖아요. 제가 484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피난민으로. 그러니까 그 484명 중에서 2명은 어떤 거였냐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경찰관이었고 또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돌아가면 젊은 남성들이 가면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위험하니까 피한 거죠. 난민 협약상 그 인종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나 정치적 소속, 이념이나 소속된 사회 집단 이런 등등의 사유에 의한 건 아니지만 인도적인 견지에서 한국의 체류를 인정해주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때 85%인가 됐었고요. 나머지 이제 그 10% 가량은 그 실제로 인도적 체류자라고도 보기 힘든 미립국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적인
지위 이후로? 향상을 통해서 왔거나 그분들은 추방. 자진 귀국하는 자진 출국하는 형식으로 다른 됐죠. 나라로 갔습니다. 그 먼 예멘에서 비행기 표까지 끊어서 또 한국이라는 정보까지 알고 한국의 특히 제주도에 이 비자 면제가 있다더라는 것까지 알고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사회에서는 좀 고학력층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멘에서 전쟁이 났는데 예. 전쟁이 나면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이웃 나라로 가려면 평소 가격의 몇 배를 그렇죠. 줘야 될 겁니다. 돈이 들죠. 그러니까 그 가령 100만 원 하는 데면 1000만 원 가까이를 줘야 되고요. 그걸 그 예멘에서 말레이시아까지 피난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난민 협약에는 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는 갔죠.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제주도로 직항편이 뚫렸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몇 사람이 와서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한국에서 난민 인정 심사를 받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500여 명이 한국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올려온 것이죠. 예. 이거는 우리는 흔히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쌍한 사람들 맞죠? 맞아요. 맞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최고로 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 사회에서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예, 자원이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 자원과 정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난민, 피난민, 이 하층민, 상층민, 이런 등등에 대한 고정관념 이것 좀 깨뜨릴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이런 연구를 통해 밝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난민에 대해서는 이 인도주의가 작동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난민협약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것이고, 그 유럽에서는 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독일에서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2차 대전 전범국에 대한 반성, 역사적 반성이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 나라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막 고민하는 단계고 우리는 거기랑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라고 봐야죠. 1000명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했는데 1000명 한국 5천만 인구 중에서 20년 동안 맞습니다. 1100여 명인데 너무 적죠. 오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분들 여러 직능별로 또 국적별로 또 여건별로 쭉 한번 짚어봤고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훌쩍 200만을 넘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좀 곧 그리 멀지 않아 300만 되고 우리 전 인구의 한 5% 이상 될 것이다. 우리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인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해야 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해야 되고 또 문화적으로 융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인 것이고요. 인구 감소가 지금 갈수록 심화될 텐데 그 고령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산은 적고 그다음에 그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의 엔진을 끄트릴 수는 없으니까 이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될 것이냐인 것이고요. 사회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일상용어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죠. 예, 그 사람들도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기만 하면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존중해주고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제도는 국가에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최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최선진국의 그 위상에 맞는 제도를 채택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변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도 변화해야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주민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쌍방적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한국에 왔으니까 무조건 한국법을 따르라, 한국 방식을 따라라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저렇게도 하지라고 하면 소통을 통해서 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피치 못할 방향에 대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리고 젊은 시절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외국인 한 명 보면 아주 신기해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히 농어촌 지역의 어린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다문화라는 걸 경험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국제화 시대의 천병이 아닐까 생각해 보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